아까 방사선 방호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원래 자연 방사선인데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위험성이 커지면 그건 방사선 방호의 대상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행위보다는 이제 물질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건데, 원래 자연에는 방사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걸 자연 방사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쓰면은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이라는 단어가 되고, 이 단어의 첫 자만 따면은 이 NORM 발음하는 그대로 읽으면 놈이 됩니다. 놈. 근데 이 방사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을 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인위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놈의 방사능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해서 원래는 그냥 자연 방사성 물질, 어떻게 주목도 못 받는 거였는데 방사성 물질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좀 위험해진 것 같아 라고 부르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증가된 놈이다 라고 해서 태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놈하고 부르는데, 이 태놈이 뭐냐? 인위적으로 증가된 자연 방사성 물질, 그러니까 인위적인 인간 활동을 통해서 방사능 농도가 높아진 그런 물질을 태놈이라고 부릅니다. 이 태놈은 제일 예로 들기 쉬운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제철 산업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이걸 보겠습니다. 제철 산업이라고 하면은 철광석을 녹입니다. 자, 커다란 고루가 있고 여기에다가 철광석을 녹이면은 이렇게 쇠가 녹아서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쇠가 녹으면은 쇠가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흙, 돌 이런 것들이 위에 뜨게 됩니다. 얘들은 위에 모이죠. 자, 그러면은 이 고로에서는 쇠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 구멍을 내서 이 쇠를 다 제거하면은 마지막에 남는 건 이 불순물만 남겠죠. 근데 이 불순물이 사실은 철광석 안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물질들, 뭐 금속일 수도 있고 돌덩어리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 정도 커다란 돌에 방사성 물질이 요만큼 있었는데 이 중에 철을 다 제거해 버렸더니 얘만 남겠죠. 이렇게 남은 게 이 역할이 될 겁니다. 즉 이 정도 커다란 철광석 중에 철을 다 빼고 얘만 남은 것, 이렇게 있다 보니 여기에 방사성 물질도 역시 농축된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찌꺼기를 슬러지 혹은 슬래그 이렇게 부르는데, 얘들은 방사성 물질이 높을 수밖에 없죠. 정확히 표현하면 얘를 이제 슬래그라고 합니다. 슬래그라고 하는데 얘는 방사성 물질이 높게 나오죠. 이걸 더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환경법에서 이 슬래그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아스팔트에 이 슬래그를 섞어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보면은 아스팔트를 깐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군데군데 녹이 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포함된 슬래그에 포함된 쇠가 녹쓰는 현상이죠. 당연히 이 쇠 부분은 방사성 물질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 당연히 아스팔트에는 다른 곳보다 방사성 물질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슬래그고요. 슬러지는 뭐냐면 사실은 뭐 폐수 처리하는 곳에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이제 폐수가 있으면은 폐수를 얘도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농축을 합니다. 즉 깔아앉히죠. 이 밑에는 폐수에 섞여진 뭔가 뭐 먼지라든가 돌덩어리, 자갈 이런 게 깔아앉을 거고, 위에는 깨끗한 물이 남겠죠. 이 깨끗한 물은 배수를 하고 이 밑에 모은 것들, 얘가 슬러지입니다. 당연히 이 커다란 물에 일부가 모였기 때문에, 농축됐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처음에 균등하게 존재했다 하더라도 여기엔 농축될 가능성이 높겠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얘는 그러니 얘도 인위적으로 방사선 물질이 높아지니까 뭐 이런 경우 테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슬러지는 다 방사선 물질이 높다. 슬래그는 무조건 방사선 물질이 높다가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슬러지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곳에서 슬래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연히 이 슬러지 만든 어느 특정 지역에 방사선 물질이 높아서 이런 경우는 농축이 돼서 이 지역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좀 높을 수 있다. 혹은 철광도 여러 군데서 만들고 있는데 다 낮게 만들다가 어느 지역치 철광석을 썼더니 농축이 돼서 이때 나온 슬래그는 방사선 물질이 높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될 겁니다. 항상 높은 건 아니고 이렇게 몇 가지 우연히 겹치면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 작업이 다 농축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놈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방사선 물질, 테놈은 인위적으로 증가된 자연 방사선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법규에서는 이 놈이나 테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가 최근에 그 라돈 침대 덕분에 그때 처음으로 자연 방사선 물질, 그때는 자연 방사선 물질에 대한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즉 놈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라고 나온 게 그 라돈 침대 때문에 나온 그 규제 방향이었습니다. 선량 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량 한도는 원자력 안전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경우 선량 한도가 5년간 100mSv 이걸 지키고 동시에 연간 50mSv를 지켜야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연간 1mSv입니다. 자, 그러면 선량 한도, 특히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선량 한도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그냥 1년에 얼마 하고만 하면 되는데 굳이 1년에 50, 동시에 5년간 100 이렇게 만든 이유를 뭘까?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방사선 작업을 합니다. 편의상 5년 동안 작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년 동안 방사선을 80을 맞습니다. 80mSv. 나머지에 1mSv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5년간 맞은 방사선은 84mSv가 됩니다. 5년이죠.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한꺼번에 80을 맞고 111 맞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사선에 대해 배운 상식에 의해서 이때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앞으로 4년간 안 맞았기 때문에 5년 평균을 하면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구역에 특정한 지역의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머지 안 맞는 상황, 이 상황은 사실은 종사자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렇게 특정 기간에 방사선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5년간 100mSv라는 옛날 규정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한 겁니다. 아무리 집중을 해도 80은 너무했어. 여기 50 이하로 낮춰 라고 추가로 정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존에 있던 규칙 5년간 100mSv에 이 연간 50mSv가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이 작업을 한 명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두 명의 작업자에게 시켜서 각각 40의 방사선을 맞도록 관리를 해야죠. 경영진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2배로 들어서 좀 손해가 날 수 있겠지만 종사자 입장에서는 방사선 피폭량을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방사선 피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가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간혹 선량 한도를 20mSv, 연간 20mSv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량 한도는 연간 20mSv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틀린 표현입니다. 유독미등 농도를 할 때 선량 한도를 20mS로 가정하고 계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가정하고 계산하는 거고, 선량 한도가 연간 20mS라는 표현은 완전히 틀린 표현입니다. 선량 한도는 문자 그대로 5년간 100mS를 이면서 동시에 연간 50mS, 이게 선량 한도입니다. 일반인은 1mS, 훨씬 작고요. 그리고 지금 표현한 선량 한도는 유효 선량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유효 선량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몸이 있으면은 몸 전체로 보거나 일부만 피폭된 경우 그 조직에 대한 가중치를 감안해서 계산한 게 유효 선량이죠. 반면에 이 유효 선량이 만들어진 게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냐? 방사선을 맞았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에 빠지는가, 즉 암이 얼마큼 걸리는가. 잘 생각해 볼게요. 선량 한도를 정한 목표가 결정론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확률론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확률론적 영향, 즉 암 발생을 얘기하는 거죠.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암의 발생을 좀 적절하게 하도록 만든 게 선량 한도입니다. 즉 선량 한도를 만들 때는 가장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암을 막을까, 암을 합리적으로 최소화시킬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발생을 잘 시키는 장기에 집중이 된 거지, 즉 암이 걸려서 죽을 확률, 그쪽에 집중을 한 거지, 죽지 않을 만한 곳에 방사선 피폭을 맞는 건 유효 선량에 별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눈 같은 경우 눈은 방사선을 많이 쐬어도 암이 걸려서 죽지 않습니다. 뭐 죽을 수 있겠지만 죽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눈의 수정체가 흐려져서 앞이 안 보이게 되죠. 방사선 백내장이 되죠.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봉사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효 선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즉 인간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간의 그 삶에 큰 질을 미치는 이 수정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정체는 별도의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게 수정체에 대한 선량 한도인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유효 선량 어떻게 만들어졌냐? 원래 등가 선량에 조직 가중치를 반영해서 만든 게 유효 선량입니다. 그런데 눈의 수정체는 조직 가중치가 없죠. 즉 유효 선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효 선량 한 단계 전인 등가 선량을 눈의 수정체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 앞에 유효 선량과 등가 선량 공부를 할 때 이것도 한번 언급한 적 있었을 겁니다. 유효 선량은 그 낮은 방사선 준위를 오래 맞은 그 위험성, 그걸 고려하기 위함이고, 높은 선량을 일시에 맞을 경우에는 등가 선량을 고려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쪽입니다. 눈의 수정체에 대한 선량 한도를 정할 때는 일단 유효 선량의 대상이 아니니 등가 선량을 정하고, 특히 수정체가 방사선을 많이 맞았을 때 발생하는 결정론적 영향인 백내장, 이런 건 결정론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 등가 선량을 적용한다. 이때 선량이 150이다. 일반인은 10분의 1인 15이다. 그리고 눈뿐만 아니라 방사선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손으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몸통에서 떨어진 곳에 방사선을 쐴 일이 많으니 손과 발은 따로 관리를 한다. 그리고 가장 몸의 바깥쪽에 있는 피부, 얘도 이
보통 개인 피폭 선량계를 가슴에 차는데 여기와 관계없이 먼 곳에 위치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손과 발과 피부는 등가 선량으로 별도로 500, 일반인은 50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렇게 선량 한도는 커다랗게 유효 선량으로 관리를 하지만 유효 선량으로 관리가 안 되는 수정체와 손발 피부는 등가 선량으로 별도의 기준으로 관리를 한다. 이게 선량 한도의 가장 큰 모양입니다. 이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기준, 이건 ICRP 103에서 제시한 직무 피폭과 똑같습니다. 기준이. 원자력 안전법의 일반인에 대한 선량 한도는 역시 ICRP 103에 있는 일반인 피폭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이 부분은 ICRP 103에 없지만 원자력 안전법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ICRP에 대해 얘기를 할 때 ICRP는 국제적인 권고이다. 강제성이 없다. 그런데 이걸 국가에서 법의 형태로 받아들여서 강제성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경우입니다. ICRP에서 직무 피폭과 일반인 피폭에 대한 기준을 정해줬고 이걸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이 받아들인 거죠. 단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형편상 이런 새로운 일반인과 종사자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일반인과 종사자 사이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겠다라고 판단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에 포함된 거죠. 보면은 등가 선량으로 관리하는 눈, 손발 피부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이고 단지 선량 한도만 약간 높게 6mSv/Y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1번 수시 출입자, 운반 종사자 18세 미만 교육생입니다. 수시 출입자는 뭐냐면은 방사선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사선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데 청소라던가 장비 수리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사선을 사용하는 구역에 업무적으로 자주 출입할 일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시 출입자로 관리합니다. 업무적으로 방사선 작업은 아니지만 그 공간을 출입하다 보니 이 사람에게는 수시 출입자라는 권한을 줘서 일반인보다 약간 높은 선량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운반 종사자는 방사선 물질을 운반할 때 당연히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하지만 회사에 예를 들면 방사선 물질을 움직이기 위해서 한 10톤 트럭을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일반 회사가 10톤 트럭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10톤 트럭을 빌려와야 되는데 10톤 트럭을 종사자가 운전할 수가 없으니 10톤 트럭 운전자는 다시 외부에서 올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운반 종사자입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방사선 물질을 운반하는 일에 동원된 사람들. 18세 미만 교육생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즉 방사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생이라는 형태로 회사에 들어와서 방사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이긴 하지만 너무 어려. 그러니까 방사선에 의한 피해가 커. 그러니 이 18세 미만의 교육생은 종사자와 별도로 만들어서 이 6mSv라는 낮은 선량을 기준 적용받도록 해 라는 게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수시 출입자, 운반 종사자, 18세 미만 교육생이 적용받는 규칙입니다. 아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임신한 작업 종사자 이분에 대한 선량 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규칙은 외부 피폭은 하복부 즉 아랫배 선량으로 등가 선량 2mSv를 한다. 왜? 하복부에 등가 선량 2mSv를 받을 경우 복수, 그러니까 양수에 의한 차폐 효과로 태아는 1mSv 이하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여전히 종사자에 대한 선량 한도를 적용받지만 이 태아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 선량 한도 1mSv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하복부 등가설량 2mS를 적용하는 겁니다. 아까는 외부 피폭만 얘기를 했는데 내부 피폭도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임신한 작업 종사자는 이 연간 섭취 한도를 20분의 1로 제한을 합니다. 연간 섭취 한도의 정의가 뭐냐면은 선량 한도에 이르는 값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선량 한도를 20mS로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연간 섭취 한도는 선량 한도에 이르는 값을 정했는데 얘를 20분의 1로 관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 태아의 몸무게가 보통 정상인에 비해 20분의 1밖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보통 독성학에서 보면은 뭔가 독성 물질은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더 희석된 효과가 있으니 태아는 더 위험할 거야. 그러니까 몸무게가 20분의 1 차이가 나니까 이 위험성도 20분의 1로 관리를 해. 그러면은 실제로 이 아이는 피폭량이 20분의 1로 줄어들겠지 라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량 한도로 관리를 해도 태아는 20배가 위험하기 때문에 똑같이 1mS로 관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외부 피폭 1mS와 내부 피폭 1mS를 각각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합한 게 1mS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임신한 작업 종사자가 근무한 환경이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이 함께 존재하는 환경이라면 이 두 개의 합산량이 1mS 이하로, 이 태아 기준으로 1mS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각각 적어놓은 이유는 이 사람이 외부 피폭만 있는 상황과 내부 피폭만 있는 상황을 구별해서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